연락처는 가득한데 막상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은 없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이건 외로움이 막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외로움이 생활이 되어버린 지금 이 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는 이미 수많은 관계를 거쳐온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고요. 전화 목록은 가득한데 막상 먼저 누를 이름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이상한 건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고민을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바빠졌고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새 서로의 안부가 의례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 피곤해집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혼자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체념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인 상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외로움은 그저 감내해야 할 숙명일 뿐일까요? 정약용은 달리 말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먼저 사람을 더 만나려고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대화가 반가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았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늘어났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존 관계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의 무심한 반응에 상처받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대를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여라. 취미에 몰두해라.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분명 괜찮은 시간들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외로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외로움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저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고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의 원인을 나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존 관계에 더 매달리는 것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약용이 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외로움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가 먼저 베풀면 돌아오길 바라며 결국 모든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이 깨달음에 도달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고립 속에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1801년 39의 나이에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죄목은 천주교와의 연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그가 그토록 아끼던 한양의 생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옛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위험한 인물과 엮이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동정심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 미칠 것 같다. 밤이 되면 한양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시를 짓던 시절, 학문을 논하고 세상을 걱정하던 그 시간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기를, 여전히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진리를 탐구했을 뿐인데. 원망이 쌓였고 외로움은 독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5년, 10년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건 유배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품었던 기대였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찾아와 주길, 위로해 주길 바랐던 그 마음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외로울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토록 사람들에게 매달리는가로. 정약용은 자신의 마음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에 이토록 흔들리는가? 왜 관계가 없으면 불안한가? 그는 자신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얻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외로움을 채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관계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상대는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왜 나만 먼저 연락하는 거지? 관계가 거래가 되는 순간 그 안에서 진짜 교감은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실망, 서운함, 분노.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까? 그리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집착을 낳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애쓰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차단해버리거나. 정약용은 이것을 구의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이 마음이 작동하는 한 우리는 절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충족되는 순간은 잠깐이며 곧 다시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다고. 연락처가 가득해도 외로운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내 기대를 완벽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대가 생기고 더 많은 실망이 쌓일 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정약용은 질문을 다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대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로.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처음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편지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아무 연락 없는 날이 계속되면 또 쓸쓸해졌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아예 사람을 생각하지 말자.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침잠하려 했습니다. 책에 몰두하고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고독이 밀려왔고 문득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억눌렀던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정약용은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억누르려 할수록 그 기대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하면 압력이 쌓이고 결국 더 거세게 터져 나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순간 이미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혼자 있을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우리는 지금껏 잘못된 방식으로 마음을 다루려 했습니다. 기대를 억압하고 감정을 부정하고 외로움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부정할수록 더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이 찾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정확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대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정확히 관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왜 답이 없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보통은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이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아, 바쁠 수도 있지라고 자위합니다. 둘째, 이 감정에 빠져들며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라고 결론 내립니다. 둘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감정을 덮어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셋째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그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 남아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고 관계를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하면 그것이 그저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성찰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살피는 것. 이 성찰의 핵심은 거리두기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외롭다, 나는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나와 감정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찰할 때는 외로움이 일어나고 있다, 서운함이 느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 전부를 바꿉니다.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에게 따지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약용은 3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심호흡을 하든 자리에서 일어나든 물을 마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적인 반응의 연쇄를 끊는 겁니다. 둘째, 관찰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가?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셋째, 흘려보냄입니다. 관찰했다면 이제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한 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감정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곱씹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억누르기와 흘려보내기의 차이입니다. 억누르기는 감정을 부정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되라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기는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있구나.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정약용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운함도 실망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사람인 이상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변화는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유배 후반부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온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삼키지는 못한다. 그는 완벽한 평온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흔들렸다가 빠르게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쳐도 금방 잔잔해지는 바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것.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답장이 늦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다음에 보면 되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집착이 줄어드니 관계가 편해집니다. 둘째,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즉시 메우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SNS를 뒤지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잠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아, 외롭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외로움이 조금 옅어집니다. 셋째,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진심이 통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바쁨도 서툼도 무심함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거래가 아닌 교감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제자들, 그와 진심으로 교류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변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을 끈 후 딱 3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외롭습니까? 서운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무 감정도 없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특정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친구, 무심한 가족, 멀어진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확히 들여다봅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걸 바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해봅니다. 그 기대를 단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자.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했는데 그건 욕심이었어. 완벽하게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도만 해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금방 다시 기대가 고개를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약용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틈날 때마다 3분씩 이 연습을 반복합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멈추고 보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자신을, 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왜 혼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혼자가 아니다. 그가 말한 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생긴다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 그때 사람은 진짜로 혼자가 된다고.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 모든 과정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외로움의 끝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